발표자 2개의 세션 계시고 별도 지정 토론 없이 종합 토론과 관련해서 4분의 토론 선생님들이 참가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유튜브에서도 같이 시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련해서 의견들을 전달하면 반영할 수 있는 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토론을 각자 이렇게 소개시키기보다 유튜브로 생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발표 2분의 사례를 듣고 토론을 하면서 한 분 한 분 종합 토론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2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1발제는 서울시 청년 전달체계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기현주 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연구원의 부연구위원이신 정세정 연구위원님께서 발표를 해 주실 예정이고, 2번째로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우리나라 대구, 광주, 서울 3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청년 전달체계 발표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제1발제로 서울시 청년 전달체계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기현주 전 서울 청년활동지원센터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전 센터장이었습니다. 기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서울시 청년전달체계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짧은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이 주제는 실은 보사연에서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전달체계와 관련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전달체계 파트만 제가 간략하게 좀 발표를 정세정 박사님과 같이 공동 연구진이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대표로 좀 발표를 하는 내용입니다. 네, 내용은 자료집을 보시면 전달체계 개요, 그리고 주요 현황, 개선 과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시간이 좀 짧아서 현황보다는 과제, 쟁점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면 이후에 토론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슬라이드 3번째고요. 그 추진체계와 전달체계와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2012년부터 청년정책을 시행하면서 청년정책의 추진체계가 상당하게 발전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많이 들어보셨을 청정넷 활동이라든지 현재 서울시의 청년청 그리고 청년시민회의가 결합되어 있는 청년자치정부 같은 활동들이 청년정책이 청년 당사자가 직접 발의하고 제안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굉장히 강력한 거버넌스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청년정책의 전달체계는 2018년 이후부터 좀 주로 얘기가 나왔고요. 전달체계라고 하면 어떤 느낌 드세요? 똑같은 서비스를 공급자 중심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청년정책의 전달체계는 이게 단순히 어떤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사자와 현장과 반응하는 형태로 청년정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반응형으로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전달체계는 서울시에 많은 지원기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청년활동지원센터와 그리고 현재 올해부터 하고 있는 자치구의 서울 청년센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요 2개를 전달체계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요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에는 청년 허브라든지 무중력지대 이런 다양한 지원 기관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전달체계 얘기를 할 때 활동지원센터와 자치구 청년센터를 얘기하는 것은 어떤 청년들에게 정책 서비스라는 영역들을 지원하는 어떤 공통의 목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 이라는 지점에서 이렇게 2개를 상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는 2016년 7월에 만들어졌고요. 청년수당이라는 원래 명칭은 활동지원사업이죠. 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민간위탁 기관입니다. 조직도는 아래와 같고요. 정원 34명에
네,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좀 특이하게 볼 것은 YC 지원팀이라는 걸 저희가 그 활동지원센터가 설치를 했는데요. 서울 그 자치구 서울 청년센터를 지원하는 운영 총괄하는 팀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것들이 이제 전달체계 모형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은 참고로 해주시고요. 뭐 21명 9억에서 시작해서 올해 추경을 해서 38억이 최종 예산액이라고 들었습니다. 34명의 38억의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조금 소개를 드리는 것은 이후에 말씀드릴 자치구 서울 청년센터의 모델과 약간 유사하게 설계돼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크게 4개 분야입니다. 안전망 구축 분야, 그리고 역량 강화 분야, 마음건강 분야, 연구 홍보 네트워크 분야로 계속 5개년 정도 사업이 이어져 오고 있고요. 이 중에서 안전망 구축 분야가 실제로 자치구에서 청년 지원을 하는 모델로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을 광역 단위에서 똑같이 뭐 뿌린다거나 아니면 원하는 청년들을 광역에서 계속 뭐 원하는 사람만 지원하는 그런 체계라기보다는 청년들의 생활권 가까이에서 청년 정책이 조금 더 가까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안전망 구축 분야에서 진행되어 왔고요. 여기 보시면 청년 반장, 어슬렁 반상회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가까이 생활권에서 청년의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자치구 청년센터가 만들어지면서는 이 관계망 지원 분야의 사업들은 지역에서 하는 것들로 이관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업들은 쭉 보시면 되고요. 이런 성과들로 봤을 때 아무래도 기존의 혁신적인 어떤 청년 정책, 이 청년 정책이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활력이 높은 청년들이 많이 접근을 했다면 청년 수당이라는 메타 정책을 통해서 다양한 청년들, 다양한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이 서울시라는 정부와 맞닿게 되는데요. 이때 전달 체계의 어떤 확장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했던 지점은 지역의 거점을 만들어서 지역 거점에서 청년의 커뮤니티를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청년의 사정을 상당히 잘 이해하고 있는 동네 매니저, 청년 지원 매니저들이 청년들을 가까이에서 뭐 정보도 제공하고요, 고민도 들어주고요,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유효성들을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성과들은 쭉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주요 사업은 자료와 같습니다. 15쪽에 광역의 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주요 시사점이라고 봤을 때는요. 첫 번째는 서울시 청년수당이라는 어떤 메타 정책을 통해서 만나는 올해는 3만 명 정도의 청년이 되거든요. 네, 이 청년들을 그냥 뭐 수당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을 상담하고 원하는 청년 정책 정보를 주고 하는 활동들을 이어갔다는 거죠. 이것을 매니징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밀도가 높지는 않지만 그런 사업들의 효과가 상당 부분 인정이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2020년에 자치구 서울청년센터 오랑이라는 사업을 전체 11개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청년정책의 어떤 독자적인 전달 체계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치구 청년센터 오랑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11개를 지금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따 토론에서도 서울시 청년청장도 나와 계신데 아마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셉은 이렇습니다. 청년 정책이라는 게 뭐 가는 데마다 서비스도 다 다르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굉장히 다양한 청년 서비스들을 어떤 한 통로에서 청년들이 접점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이고요. 기존의 서울시에서도 무중력지대 같은 거점형 청년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들은 공간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드웨어 중심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각각의 서비스가 상당히 달랐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하드웨어도 좀 같이 이점을 결합을 하고 그리고 활동지원센터에서 했던 소프트웨어 청년들을 매니징한다든지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다른 서비스와 연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결합한 새로운 전달체계 모형으로 자치구 서울청년센터 오랑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진 방향은 아래와 같고요.
컨셉은 그냥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를 그냥 다 전달하자 이러기보다는 지역에 있는 청년의 민간 자원 같은 것들고 같이 협업을 하는 컨셉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것들이 올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11개소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서울시가 직접 민간 위탁하는 경우, 자치구에서 민간 위탁을 하는 경우, 물론 이 모든 예산은 서울시 재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한 120평 내외의 면적으로 민간에서 임대를 하거나 자치구에서 신축하는 혹은 뭐 기부채나 공간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운영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실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표시가 돼 있는 것은 행정이고요. 네모 표시는 민간인데요. 결국 행정에서 민간 위탁으로 이 서비스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청에서 자치구 청년센터라는 사업의 예산을 잡고요. 이 예산을 자치구에 지원을 하고요. 자치구에서 민간 위탁 기관을 공모심사 선정을 하고 지도 감독을 직접 하는 형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서울시가 직접 민간 위탁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유형, 시가 민간 위탁을 하는 거, 구가 민간 위탁을 하는 거, 요것이 다 이제 지구 청년센터 오랑의 컨셉이고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은 종합상담, 청년 정책 정보 제공, 그리고 지원 정보를 수집하거나 아카이빙, 청년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거, 그리고 커뮤니티 지원도 하고요. 또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특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광역의 청년활동지원센터는 뭘 하냐? 광역에서는 이 자치구 청년센터가 일을 할 수 있는 뭐 지침 매뉴얼 그리고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거 행정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성과지표를 개발해서 평가를 하는 일도 하고요. 그리고 CRM이라고 해서 참여자 이력 관리 시스템들을 실제로 직접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간단한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약간 복잡한 느낌도 드시죠. 아무래도 이 사업들이 전체가 다 민간 위탁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는 지점이 있어서 그런데요. 앞으로 이제 논점에서 그런 지점들이 좀 나옵니다. 자치구 청년센터마다 6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실은 이 중에 가장 크게 탑재하고 있는 기능은 종합상담과 정보 제공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기능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센터를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올해 이제 코로나 상황이 있기도 했지만 종합상담에 그렇게 많은 인원을 배정하고 있지 못한 상황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평가들을 인식을 좀 같이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은요, 일단 뭐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공간 구성 때 상담실을 반드시 구성을 해야 되고요. 교육실과 교류실 등등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필수 사업으로는 종합상담, 그리고 정보 수집과 청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리고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요. 자율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보고 있고요. 이 사업 계획은 각 오락마다 제출한 사업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이 자치구 청년센터를 이용하려면 일단 멤버십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청서를 통해서요, 종합 상담 예약을 잡고요, 지역에 있는 자치구 청년센터의 청년 매니저가 종합 상담 날짜를 잡고 청년과 매니저가 직접 상담을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요,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상담이라고 했을 때 전문적인 심리 상담의 수준을 이제 기대하는 청년들도 있는데요. 실제 여기서 이루어지는 상담은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인테이크 같은 개념과 오히려 더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그거보다도 더 낮은 정보 제공의 수준, 욕구를 파악하고 그 청년에게 어떤 것들을 연결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초기 상담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 상담을 통해서 유형을 4가지 크게 분류를 하고요. 이 4가지 유형 중에 첫 번째 유형은 자치구 청년센터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영역은 조금 더 전문적인 기관, 다른 정책을 연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자살위기군이나 정신건강에 이슈가 있는 청년들을 긴급하게 연결하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무래도 청년수당 참여자들이 많이 이 센터를 이용하기 때문에요. 청년수당 문의와 관련된 유형이 있습니다. 청년
이런 자치구 청년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기존의 청년 지원센터에서 일하던 활동가들하고 약간 다른 질의 직무 역량을 현재는 좀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청년 매니저의 세부 업무를 보시더라도 그런 느낌들이 있으실 겁니다. 다만 청년 매니저의 주요 업무 역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렇게 청년들과 대면했을 때 청년들의 상황을 잘 아는 그리고 이해와 환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런 감수성에 대한 강조를 상당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 의사소통 기술이라든지 상담 기술이라든지 뭐 정보를 종합하는 기술이라든지 뭐 분석적으로 사고하고 컨설팅한다는 건 그 이후에 이제 얹어지는 겁니다. 아무래도 청년들이 이 센터에 왔는데 나를 이해해주거나 그냥 가르치려 들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면 다시 올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기존의 다른 어떤 전달 체계와 약간의 차별점이라면 청년 매니저의 어떤 대상이의 역량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구 청년센터의 성과 지표는 현재 안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라서 여러 가지 조금 더 봐야 될 상황이 있긴 하겠지만 일단 접근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광역에서만 하던 일들을 자치구에서 거점을 두고 하고 있으니까요. 접근성이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정리하고 쟁점, 앞으로 과제를 좀 말씀드리면요. 실은 이 자치구 청년센터마다 기능이 있죠. 종합 상담하고요, 정책 정보 연계 컨설팅하고요, 커뮤니티 지원하고요, 그리고 공간도 운영합니다. 이것들을 6명의 인력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이제 보면은 이 6명이 다 이 업무에만 집중을 할 수는 없죠. 이를테면 민간위탁 구조니까요. 행정도 해야 되고 회계도 해야 되고 자치구나 혹은 서울시나 의회 같은 대응들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현재는 좀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매뉴얼과 현장 컨설팅 같은 것들을 광역의 청년활동지원센터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 교육도 지원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이 총괄하고 있는 광역의 청년활동지원센터조차 서울시 민간위탁 기관이거든요. 그리고 이 자치구의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청년 오랑도 자치구의 민간위탁이고 그래서 각각의 민간위탁 기관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역할과 기능 인식의 차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치구에서 자치구 오랑에다가 어떤 일을 지시 감독하는데 그 일이 광역의 청년활동지원센터 입장에서는 약간 의도에 맞지 않은 지시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의 취지와 다른.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강제하거나 가이드하기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혼란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력 교육과 관련된 건데요. 이 사람들을 그러면은 뭐 전문 심리 상담사를 뽑아야 되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닌데 지금 전문 인력 교육 과정을 두고 워크숍을 하고 보수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슈퍼비전 체계를 마련하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인력을 잘 양성해 놓는 것들이 앞으로 이 전달 체계가 확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후에 관련된 과제입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경우에는 청년수당이 연간 3만 명이고요. 이 참여자들이 이 센터를 찾아오는데 첫 번째 어떤 굉장히 쉬운 수단 같은 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책의 출입문 기능을 하는 메타 정책들이 앞으로도 청년정책 안에 계속 존재해야 청년정책 전달 체계에서도 청년들을 만나는 기회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열릴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청년들에게도 이러한 연결고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인력과 관련된 부분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이제 뭐 단시간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민간위탁 다 개별 민간 위탁이잖아요. 그래서 이 민간 위탁제 고용 불안정이라든지 이해관계의 어떤 다중 이해관계로 정책 결정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갈등이 생기거나 뭐 이런 한계들이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현장과 반응하는 사업으로 자율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으로 그런 장점으로 이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중 이해관계와 관련돼서는 갈수록 좀 이슈가 생길 것 같고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자치구의 이 사업
사업을 가이드하는 역할은 서울시가 아주 강력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그리고 자치구 센터에서 하는 것들은 광역의 청년활동지원센터가 지원하고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조금 더 정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 얘기고요. 이후에 이제 주요 논점도 있는데요. 요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현장에서 또 어려움을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이제 종합 상담을 주요하게 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 자치구 청년센터 5랑이 소위 상담 창구 기능, 우리가 뭐 일자리 센터나 고용 센터 같은 데 가면은 창구가 존재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한 건 아닌데, 그런 거를 원하거나 아니면 너무 상담이라는 용어 때문에 아주 전문적인 시민 상담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입구 상담이라는 직무, 그리고 이 센터의 역할이 다시 한번 좀 정제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올해 코로나 상황도 있고요. 그러지 않더라도 청년들을 직접 대면하다 보면 개개인의 그 어떤 정신건강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자살 이슈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매니저들이 뭐 새벽에 막 카톡을 받기도 하고요. 문자를 받기도 하고요. 내가 지금 죽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이 여기에 다 민간위탁 기관들이기 때문에 어떤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뭐 119나 112 신고를 하는 형태가 되는데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청년을 매니징하는 체계와 위기 때 개입할 수 있는 체계가 투트랙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것들이 이제 아직은 좀 혼선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후에 이제 좀 더 논의를 했으면 하는 얘기들은 이런 겁니다. 올해 이제 서울시가 청년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에서도 독자적인 청년 전달 체계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달 체계가 단순히 뭐 수당을 받는 청년에게 지원하는 거,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어떤 정책들을 좀 통합해서 이곳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논의가 필요하고요. 두 가지의 논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전달 체계처럼 굉장히 일반적인 청년들이 편하게 접속할 수 있는 출입문으로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가 지금의 이제 청년 센터 5랑의 컨셉인데요. 또 하나는 아주 특수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정 의제에 집중하는 센터도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욕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좀 더 제너럴하게 많은 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출입문으로 청년정책 전달 체계를 깔고 있는 상황이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의제에 집중하는 특화 사업들을 인력과 예산을 추가로 더 하면서 지원 체계를 하면서 추가로 얹히는 방향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정부에서 청년정책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방정부도 아마 이런 고민들이 있을 텐데 아주 근본적으로는 뭐 급여 같은 어떤 재정 수반하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다 하고 가까이 서비스를 지원하는 걸 지방정부가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하려면 실은 부처를 넘나드는 어떤 데이터 통합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 11월에도 관련된 포럼을 하는 것 같은데요, 부사연에서. 그런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사람 양성을 하는 부분, 그리고 이 청년 매니저, 청년 정책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후에도 다른 경력으로 다른 곳에서도 경력을 인정받게 할 수 있는 인정체계 마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것의 아주 또 핵심적인 내용 중에는 민간위탁 형태 외에도 전달체계가 확장할 수 있는 방안, 혹은 이것들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이 조금은 더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너무 많은 과제와 토론 주제만 남기고 발제를 마치게 됐는데요. 제가 센터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개입을 하다가 지금은 약간 좀 떨어져서 현장을 다시 바라보고 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서 또 저에게도 굉장히 공부도 많이 되고 또 여러분과 논의할 것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발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발제 서울시 청년 전달 체계 관련해서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료에도 있고 내용에도 있지만 이 서울시의 청년 전달 체계로서 청년센터가 지금 지방자치단체 다른 곳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 그리고 올해 청년 기본법이 시행되고 나서 급속하게 지금 24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나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달 체계로서 청년지원센터를 만드는 곳들에서 서울시의 사례를 많이 반면교사로 삼고 나름의 독창적인 내용을 하려고 하는 센터를 수립하려고 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주최를 했기 때문에 두 가지의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제 실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청년지원센터의 향후의 과제를 모색하는 기존 사례 검토가 첫 번째 발제에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발제는 서울만이 아니라 유사한 시기에 같이 출범하고 프로그램이 진행됐던 대구, 광주 사례까지 같이 이 청년 전달 체계 사례를 검토하고 과제를 모색한 발표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김유희 박사님의 두 번째 발표까지 듣고 저희가 종합 토론하면서 보다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유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지금 청년 정책 전달 체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이렇게 발표자로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의 발표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서울, 대구, 광주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청년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 성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의 일환으로서 사실은 이 전달 체계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의 이제 토론 시간에 여러 가지 논의를 위한 어떤 참고적 자료, 배경적 자료로서 이 세계 사례에 대한 연구를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대구, 광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에서 16년 사이에 이제 청년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청년 정책이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례 모두 광역의 청년 전달 체계의 어떤 특징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사실 청년 정책의 추진 체계가 개편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4에서 5년간의 경험을 축적한 이 지역의 청년활동 지원 사업 수행 기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본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달 체계의 운영 방식과 그리고 조직 및 인프라 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역할에 대한 이런 고찰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해서 결국은 이 향후에는 어떤 역할이나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논의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 방식과 조직 인프라, 인력 등 그리고 역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그래서 관련된 법령 조례 등과 사업과 기관 내부의 자료들을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 대구, 광주 지역 팀장급 이상 및 팀원급 종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헌 자료의 내용과 간담회 내용들을 오늘 이렇게 좀 분석 틀에 맞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운영 방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관의 설치 운영 및 관리 방식들과 그리고 특히 저는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 공공과의 관계였습니다. 광역 지자체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그 다음으로 인프라 같은 경우는 조직에 대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인프라가 있고 예산이나 요무형 자원에 대한 인프라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 마지막으로 역할과 이 향후 전망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 세 개의 지역 청년센터, 이제부터는 지역 청년센터로 명칭을 좀 간소화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청년센터는 지자체 청년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고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경우는 2015년, 대구와 서울시의 경우는 2016년에 센터가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거는 지역별 청년기본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는 이 청년 지원 기관으로서 이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센터를 명시를 하고, 나머지 이제 대구시와 광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센터에 대한 설치 운영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업무에 대한 위탁을 하고 있고, 이 나머지 두 광역은 센터에 대한 위탁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광주와 이제 여기 보시면 업무 범위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고, 특히 대구와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 내용들은 굉장히 유사하고 여기 특히 그 청년센터 수행 관련해서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범위가 넓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3개 지역 청년 센터 모두 민관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무에 대한 위탁과 센터에 대한 위탁으로 좀 나뉘어서 볼 수가 있고, 이 앞 뒷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지금 위탁 기관 같은 경우는 기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게 민간으로 위탁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광주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위탁 기간이 2년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 민간 위탁 구조 하에서는 위탁 기관에 종속되어서 이 기관과 인력이 경험하는 불안정성이 있다는 점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역지자체는 이제 지역에 있는 청년센터에 대해서 예상 집행 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사업 추진 결과와 이 집행 결과들, 성과 평가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민간 위탁을 바탕으로 한 보조금 지원 방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공공과 이 서비스 전달 체계 간의 동반자적 협력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실제로 그 공공의 어떤 규제의 방식이라든가 내용에 따라서는 이제 다소 종속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그리고 그 지자체의 어떤 지도 감독 부서의 기능이라든가 위치에 따라서도 일부 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 위치가 일자리 투자국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 청년센터의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현장의 우려가 있었다는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을 보시면 지금 현재 지역 청년센터에 부여되는 역할로서 이제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역할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 지원 기관이라는 건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시민사회 공익 및 가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이 중간 지원 조직이 연결자나 지원자나 생태계 조성자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이제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많이 처음에 등장을 했던 부분인데, 현재 조례상으로는 중간 지원 조직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이제 대구시 조례 같은 경우는 거점으로서 청년센터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법제적으로 명시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청년 정책 발달 과정에서 이 광역센터들은 중간 지역 조직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이제 현장과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이제 정책 차원으로 연결하는 부분과, 그리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 생태계 조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의 연결자나 생태계 조성자의 어떤 측면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서울시의 경우는 이제 그 자치구 청년센터 전달 체계가 신설되는 과정화에 있습니다. 이제 앞에 그 기현주 선생님의 연구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주요 역할을 변화시키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조금 더 광역적 측면으로 이제 역할들이 변경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다른 대구와 광주시 같은 경우도 일부 자치구에서 청년 사업 전달 체계 별도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역할 중에 지금 자치구의 청년센터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지만, 이 두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런 법제적인 그 조례적 명시 조항은 없지만 그 현재 이제 일부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있어서,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컨설팅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에 대한 그 위탁을 받아서,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공간 유무랑도 연결이 되어 있고, 청년들의 활력 정도, 그러니까 욕구 수준에 따라 조금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청년활동지원센터가 있고, 청년허브, 무중력지대, 그리고 다른 청년 관련 단체들이 존재를 하고, 이들의 기능이 조금씩 분화된 측면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는 이제 센터가 청년 정책의 행성 과정에 청년을 참여시키고, 이제 청년 정책의 청년들 내용과 그 실제 지원을 청년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2015년도 등장 당시에는 이제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의 총괄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였는데, 다만 지난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유사한 청년 단체, 청년 지원 기관들이라든가 아니면 자치구의 청년 센터들이 등장을 하였고요. 그래서 지금 그 과정 중에서는 사실은 그 청년 센터의 역할에 대한 좀 명확한 상을 가지기가 어려운 그런 과도기적 상황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음을 종사자들의 그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주시 같은 경우는 청년 지원 사업이 그 여러 수행 기관을 통해서 이제 뭐 공모 방식이나 이런 방식으로 제공이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 뭐 수당 사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일관성 있는 목적과 내용으로 수행되기 좀 어려운 그런 한계들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 공공과의 지자체와의 관계와 자율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간담회의 결과에 근거하면 조금 공공과 센터가 함께 전략을 짤 수 있는 협력적 관계에 있다라고 좀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공공과 이제 센터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파트너십이 구축되어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업무 과정에서 실제로 청년활동지원센터에 그 서울시가 위임하는 부분이 크고 업무에서의 조정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조금 어려움들보다는 이런 조정이 가능하다는 인식들이 있고 예를 들어 뭐 서울 그 센터에서 뭔가 이 매뉴얼에 대해서 제안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뢰관계를 가지고 자율성을 가지고 좀 사업을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뭐 의사소통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뭐 예산 등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자율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청년 관련 조직 규모가 확대되면서 뭐 그러니까 의사소통하는 컨택 포인트 증가로 인해서 뭐 그 일선 행정하시는 종사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광주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현재 미스탁 계약에서도 관리 감독의 측면이 크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다양한 뭐 행정 조직에 대해서 이 센터가 조정이나 제한을 하기에는 자율성이 크지 않은 부분들을 애로사항으로 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이제 파트너십 관계나 협력 조직으로 기능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자체 행정 조직의 특징이 좀 중요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뭐 청년 사업 전달 체계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그 공공과 민간 영역의 전달 체계 구조 하에서는 사실 지자체 행정 조직의 담당자, 즉 주무 간의 이동이 있을 경우에 이제 새로운 담당자가 청년 정책에 대한 이해도나 사실 전문성이 이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기대하기 어렵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실은 뭐 간단한 예산 처리라든가 행정 처리 기준 등의 일관성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네, 서울시와 대구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청년 정책 결정 권한이 있는 큰 직위를 지금 그 청년청장님께서도 와 계신데요. 개방형 직위로 임명을 하였고요. 처음에. 그리고 이런 조치는 사실은 그 인사 이동으로 인한 이 그 행정조직 그 권한 결정권이 있는 담당자가 이 청년정책의 이해나 사업 수행에 대한 단절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청년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이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규정화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대부분 이 사례들은 지방정부 단체장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지방정부 환경 측면에서 가변적인 요소라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따라서는 이제 그 청년 현장 조직의 권한을 위임하는 수준이 상이하고 배경이 상이했는데, 그러니까 그 배경 중에는 청년 정책 자체가 사실은 당사자성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영향을 미친 부분들도 미쳤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이제 광역 지자체가 다른 영역에 이미 중간 지원 조직과의 경험이 있는 경우, 그런 경험이 전문성 있는 현장 조직에게 이 정책 수행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거를 더 권한임을 잘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배경이 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의 연계 협력 상황들을 보면 이제 지역청년센터들은 지역 내 다양한 자원 연계를 위한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내 청년 관련 기관들과도 협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접적 사업을 위한 뭐 이런 협력들을 다양하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영역들과 협력을 함으로써 결국은 자원을 확보하고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를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 광주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내에 이제 청년 관련 단체들과의 어떤 정기적 교류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국 청년지원센터, 청년지원 조직 간에 이 협력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이 협의체를 현재 구상 중에 있고, 이제 11월에 발족식
갈족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전국 단위에 있는 그 청년 지원 사업 전달 체계들이 관련 이슈에 공동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중요한 부분이 기관 간의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사업 운영도 그렇고 기관 내 인력과 같은 자원 관리의 측면에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이제 특정 어떤 지자체에서 선도적인 조치를 시행을 했을 때 이걸 학습하는 효과 등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버넌스 구조 하에서도 이제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고 청년들 특히 대구시 같은 경우는 청년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이 정책 반영을 시도를 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청년의 목소리를 청년 정책에 반영하는 효과도 있지만 사실은 지역 내 청년 정책에 대한 경험들을 확대시키는 또 두 가지 효과가 있음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전달 체계 관련해서 이제 여기서 인프라를 표현했지만 사실은 조직 및 인력 등의 이런 자원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직 현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사업 수행팀과 활동 지원 및 기획 홍보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역 청년 센터 같은 경우는 직접 서비스 제공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지만 사실은 지역 생태계 활성화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 구성이 조응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달 체계 현재 발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조직 구조가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직과 인력 구조가 확대되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조직 간 협업의 가능성들이 그 초기의 작은 조직보다는 좀 어려워지는 측면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이거는 또 해당 개별 부서의 어떤 역량 강화의 필요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그 광역의 역할들을 좀 더 많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 조직 개편의 빈도도 굉장히 높았지만 이 방식들이 굉장히 변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광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현재 이제 조직 구조에서 TF 조직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게 왜냐하면 청년 관련 전달 체계의 특징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이나 어떤 사업 요구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한 조직을 필요로 하지만 점점 이 사업이 확대되고 조직이 확대되면서 이 조직의 그 내용들이 유연한 체계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상주센터의 TF 조직 사례 같은 경우는 조금 좋은 사례로서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 규모는 지금 서울시가 가장 큰 규모였고요. 최근에 다 모두 인력 규모가 세 지역 모두 증가를 하였고 근속연수는 사실은 1년 4개월에서 2년이고 이직률 같은 경우도 이제 20% 정도대로 연간 조사가 되었는데 이게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최근에 그 인력이 증원된 부분이랑 부분과 그리고 이 4에서 5년 정도의 이 활동을 했다는 측면을 고려를 했을 때 이렇게 좀 다소 그 근속연수가 낮게 나타났다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력의 전문성 같은 경우는 청년 관련 청년 활동 지원 사업을 지원하는 조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청년 관련된 어떤 특수한 자격 조건이나 이런 기술 조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과연 그 센터에서 각자 센터 인력의 역량이나 전문성을 어떤 방식으로 보고 있고 어떻게 이제 노력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종사자 선발 시에는 당연히 별도의 자격 요건을 두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다만 업무 경력들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 체계 종사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감수성 정책에 대한 이해나 사업 수행을 위한 실무 역량, 사업 기획을 위한 역량 등이 될 수가 있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청년활동 지원 센터 영역이 갖춰야 되는 역량을 공통 역량, 직무 역량, 운영 역량으로 나눠서 좀 정리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것도 또한 좀 다른 이제 센터들에서 참고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 센터의 역할 변화에 따라서 강조되는 역량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광역 차원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정책을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조명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뭐 행정 작업에 대해서 좀 더 이해도 등등을 요구되고 있다고 현장에서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아까 오랑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 오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청년 욕구 스크리닝하는 그런 역할들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제 광역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인력들을 이제 양성해내는 역할들도 사실은 교육 관련 역량들도 이제 주요 역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력에 대한 처우 부분을 말씀드리면 위스탁 구조화에서는 지금 대구와
광주 같은 경우는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법인과는 정규직 계약 있지만 결국은 위스탁 기간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스탁 계약서에 고용 승계를 명시를 하거나 아니면 80% 이런 식으로 고용 승계 기준이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이 종사자의 계속 근무에 대한 확약서가 위탁 과정에서 이제 제출하거나 이런 방안들이 있지만 결국은 종사자가 느끼는 고용 불안정성을 극복하기에 당연히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인력에 대한 처우 조건들 보면 지역 청년센터는 모두 직급별 호봉제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임금 상승폭은 공무원 임금 상승 수준을 고려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 급수별로 이제 호봉제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유연한 조직, 유연한 어떤 성과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조직이지만 어쨌든 이 지급 방식은 이렇게 호봉제 방식으로 되고 있고, 또 이 연력에 대한 처우 관련해서 기관이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성과급을 주고 싶다라던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서 학위를 진작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고 싶다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현재 위탁 방식이랑 예산 지원 체계에서는 시도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한 되게 중요하게 전달 체계에서 향후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인력 자원의 육성 및 개발 관련해서는 지금 외부의 어떤 청년과 관련된 혹은 청년 지원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교육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상급자 코칭이나 슈퍼비전,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제 특별하게 이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나머지는 결국 외부 강사 초빙, 세미나, 스터디 모임 학습 등의 다양한 역량 활동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세 사례 모두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을 긍정적인 노력들이라고 판단이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역량개발 체계가 평가 및 보상 체계랑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게 평가로 연결되지만 이게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이 세 개 기관 모두 보상 체계랑도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이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좀 모범적 사례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경력개발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역량개발 노력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개발 관련된 역량개발 계획 수립, 면담 및 코칭, 그리고 실제로 교육 및 훈련의 실시, 이것이 평가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모범적 사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청년센터에 자체적으로 역량에 대한 방안을 해야 된다면 이를 위해서 관련 예산 규모도 그렇고 예산 운용의 재량권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및 기타 자원 같은 경우는 이제 12회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 독립성은 낮은 상황이고, 이제 광주시 같은 경우는 예산의 내용보다는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예산 운용에서의 유연성 부분일 텐데 조직, 행정 조직과의 어떤 부분에 따라 가지고 유연하게 이제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 이에 대해서도 기금이라든가 예비비 운영 같은 또 안들이 이제 종사자들로부터 의견으로서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간 같은 경우는 사무공간과 이용공간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현재 서울시는 사무공간을 가지고 있고 대구와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먼저 뒤에 표를 보시면 이 사무공간과 청년이용공간을 모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광주도 그러하지만 이제 공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무위탁에 해당이 돼서 사실은 이용 공간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자치구 센터와 자치구 센터나 아니면 다른 이제 다른 전달 공간을 가진 전달 체계 무중력지대 등등과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협력함으로써 이걸 활용하고, 그런 경우에 오히려 지역 청년의 접근성에는 더 좋은 방식이 될 수가 있지만 결국은 자체적으로 이제 공간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계점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시스템 관련해서도 이제 서울대구는 현재 시스템이 값지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고 광주는 이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서비스 이력 관리 차원도 있지만 이 청년 데이터 구축을 통해서 전달 체계 향후 운영이나 기획에 기능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센터의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달 체계 역할 및 전체성을 말씀드리면 지역 청년 센터의 주요 역할은 당연히
그 지역 청년들과 직접 만나서 청년 정책과 연결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이제 청년센터가 연구 활동가 및 연구자 양성, 그러니까 교육이라든가 연구 역량들을 조금 더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제 현장에서 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부분들이었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청년 직접 제공과 이 자치구 청년센터 지원하는 역량을 모두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직접적 지원 역할과 간접적 지원 역할들을 이제 하면서 사업을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최근에 그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의 청년정책 정체 정보를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역할들을 수행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청년 대상자 발굴과 청년들에게 정책을 알리는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된다라고 응답을 하였고, 광주 같은 경우는 청년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청년센터가 수행하는 것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고, 이제 그를 위해서 지금 현재는 광주의 경우는 이 청년센터 역할을 사실은 명확하게 해야 되는 시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자율성과 안정성에 대한 측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다양한 이 청년센터가 사실은 새로운 사업적 시도를 할 수가 있고, 인력이나 이런 보상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거를 위한 이제 사업 운영 방식이나 예산 등의 자율성과 이런 부분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용 불안정성 같은 부분에서도 안정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논의점으로 그 몇 가지를 좀 사실은 이거는 현재 뭔가 제가 이 연구 단계가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내용을 잘 정리를 하진 않았고, 오늘 이제 이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아까 앞에서 민간 위탁에 대해서도 민간 위탁 방식의 한계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역 청년 활동 지원 사업의 전달 체계가 이제 민간 위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한계점이 이미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 뭐 위탁 방식의 변화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다양한 그 대안들을 고려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 청년 지원 센터 같은 경우는 청년 욕구에 대한 반응성과 유연성을 가지면서도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과 그 기관과 인력의 전문성과 안정성 모두를 좀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만약에 방향을 변화시킨다면, 나아갔을 때 다른 방식을 시도를 한다면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좀 그 한쪽의 어떤 반응 유연성이 예를 들어서 안정성과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동시에 좀 보장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역의 전달책의 역할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이제 방향성이나 로드맵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는 이제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광역시의 이 청년센터 같은 경우도 같은 방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 기존의 이 전달 체계가 가지고 있는 축적한 경험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추진 체계가 개편된다면 이 부분에 반영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특히 이 지자체들 중에서도 지자체 행정조직과 청년센터 간의 역할임이라든가 자율성 등에서 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사업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들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에서도 이제 조례를 제정하고 센터들을 많이 운영을 할 것인데, 지금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도 많고요. 이런 것들이 그 참고가 되는 부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으로서 지역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활류가 빠르고 그리고 현장이 되게 빠르게 조직하는 지역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일자리로서의 이제 지역 청년센터, 이거는 논의점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면 좀 개인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하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사업의 환경 변화 반응성과 기획의 창의성을 강조하는 구조이긴 한데, 현재 인력의 보상 체계 전반이나 이 부분들은 이거에 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지역 청년 종사자들이 이게 청년 관련 정책이기 때문에 느끼는 어떤 그 연령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나이가 이게 이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센터에서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냐에 대해서 조금 그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민간 위탁 방식의 어떤 한계 때문에 여기서 장기적으로 경력 전망을 하기에는 좀 한계들이 있다는 부분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인력 개발에 대한 센터의 노력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 않은가라고 그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이후 논의 사항에서 좀 많은 부분들 좀 듣고 배워가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의 발표 내용이 사실은 짧은 시간에 이 학술대 학회에서 내용을 전달하기에는
사실은 지금 진행 과정에 있는 연구이기도 하고 실제 청년활동지원센터 사업 자체가 이제 시작이기도 해서 좀 세세히 전달하는 내용 측면에서 발제 시간이 조금 지나쳐도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토론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룰을 정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외부에 이걸 온라인으로 같이 보는 분들에게 이제 5시 30분까지 저희가 하기로 돼 있어서 전체 토론 핵심적으로 하기 전에 토론하시는 분들은 5분씩 일단 토론을 해주시고 토론하신 분들의 내용을 발제하시는 분들이 1분 30초 전으로 답변을 하면 아마 5시 반까지 예정된 시간에는 끝낼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확인 과정이고요. 주최 측에게 이 내용이 사실은 되게 이제 중요한 청년정책 제도화 과정이어서 이후에 저희끼리 별도 또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한번 이제 확인을 부탁을 드리긴 했습니다. 토론은 분야별로 4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구 센터에서 본부장을 하고 계신 한 분, 그리고 경남에서 연구 활동을 하시는 한 분, 그리고 서울시 행정조직에서 실제 집행하고 있는 집행조직에 계신 공무원생 한 분, 그리고 청년 당사자로서 참여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순서는 그냥 제 오른편에 있는 대구 센터장님부터 이렇게 각자 5분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개도 뭐 제가 드리는 것보다 각자 좀 소개도 지금 활동하고 계신 내력, 이력 이런 것도 좀 잠깐 해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창식 본부장님. 네, 소개받은 오창식입니다. 예, 저 대구 청년센터의 본부장으로 있고요. 오늘 발표하셨는데 2016년에 대구에 청년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발제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새롭게 청년 기본법이 올해 제정되고 또 8월 달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청년 기본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지난한 노력이 있었고 또 청년 활동가들과 전달책에 계신 분들의 노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렸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로는 청년 기본법이 비쟁점 법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0대 국회가 마감하기 직전에 막차를 탔던 건 참 아쉬운 부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올해 우리는 청년 기본법을 맞이하게 됐고 새롭게 또 전달 체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발제 말씀과 관련돼서 몇 가지 제가 조금 드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청년 기본법이 통과되고 나서 이제 전달 체계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달 체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청년 관련 전달 체계가 없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부처에서 기능별로 만들어 놓은 전달 체계가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도 있고 교육부도 있고 중기부도 있고 여러 가지 전달 체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지금 지방에서 지금 발표하신 것처럼 전달 체계가 있죠. 이런 전달 체계에 대한 어떻게 구축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지금부터 좀 활발하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진 방향성에 좀 맞춰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출입구를 좀 하나로 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청년기본법상에서 전달 체계는 이 기능이 아니라 대상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기본법이기 때문에 출입구를 하나로 가지고 가기 위한 노력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청년 문제라는 것이 되게 다종다양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이 하나의 출입구로 가지고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달체계 구성과 관련돼서는 센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가 제가 보기에는 그 도시의 청년 정책 추진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는 가늠자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 발표에서처럼 현재 3개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3개 공간에 대해서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규정을 좀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간 명칭이 그래라는 명칭인데요. 저희 명칭 정할 때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적어도 대구 청년센터를 찾는 청년들에게는 이 청년들에게 무한 긍정을 줄 수 있는 곳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그래라는 공간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동그래와 공간그래, 다운나그래 세 개의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활동그래는 정책과 활동 지원 공간으로 해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고요. 공간그래는 청년 종합정보센터이면서 청년 성장을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시간의 기회라든가 사회 진입의 기회를 주는 공간이고, 다운나그래는 서울의 무중력지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년센터가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모두가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 내용에서 저희 가장 고민은 전달체계 운영 관련돼서 이 직영 방식과 위탁 방식인데, 이 직영과 위탁 방식을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그리고 안정성을 주기 위한 방법은 뭘까에 대한 고민들이 실제로는 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대구 본부장님의 토론 중에 사실은 대상의 문제라든가 민간 위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방자치법 104조에 이항과 사망의 사무위탁과 시설 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쟁점이기도 합니다. 나머지 고용 불안이나 여타의 문제까지 다 연동되어 있고, 아마 포함해서 두 번째 토론이신 경남 이관우 연구원님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연구원의 이관우 박사입니다. 저는 사회복지 정책이나 이제 청년 정책 전문가는 아닌데요. 지금 이제 어쨌든 지방에서 이 청년 정책들이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가라고 이제 하는 문제를 좀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발표에서도 이제 주로 그런데 아마 청년 정책이라고 하면 주로 어쩐지 그냥 수도권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하게 되고 청년들이 거기 좀 많은 것 같고, 이제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사례 발표에서도 서울, 대구, 광주 이제 이렇게 사례 분석해 주셨는데 이제 대도시 중심으로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아마 이제 그렇게 아마 연구를 하신 거는 이제 이쪽에서 먼저 이렇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연구를 그렇게 좀 하게 되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역시 청년 정책에서도 청년 자체가 이제 사실은 잘 보이지 않는데 지방에 있는 청년들, 특히 도 단위의 광역에 있는 청년들은 정말 더 잘 보이지 않는구나라고 이제 하는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쪽이 좀 열악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경남 같은 경우의 사례를 들어보면 지금 이제 청년 정책의 필요성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최근에 들어서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이제 지방 소멸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실제로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경남에서 1년에 한 15,000명 정도가 계속해서 청년들이 유출이 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속 가능성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 상태라서 지자체가 이제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고, 자꾸 이제 그런 어떤 워닝이 있으니까 도민들도 조금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에 대한 예산이 좀 필요하다,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필요성, 공감은 이제 지금 조금 시작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지속 가능 이제 계속될지, 이제 지자체장의 어떤 의지 같은 것들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이제 아까 앞에 발표도 있었는데요. 그런 게 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면 경남은 올해 이제 그 청년 특별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도정 3대 목표 중에 하나로 이제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의지는 있는데 자원이 좀 부족하고 방법을 좀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청년에 대한 실태 조사도 사실은 올해 처음 제대로 좀 해보고 있고요. 이전에 잘 안 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청년 여성 정책 추진단을 이제 별도로 또 처음 올해 조직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보고 있는데, 문제는 의지는 있는데 뭘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사실 조금 막막한 상황이다. 이런 이제 그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요. 좀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면 경남이 지금 일자리 프렌즈하고 청년 온나라고 하는 청년 이제
구체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 프렌즈는 이제 그냥 일자리 지원 사업이고요. 청년 온나 아까 이제 그 서울에서 오랑이라고 하는 그 자치구 청년 기구를 얘기하셨는데 뭐 사투리 오랑에 뭐 온나 약간 사투리 같은 느낌도 있네요. 네, 하는 일은 비슷해요.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하고 이제 공간도 좀 활용하고 네트워크도 하고 이제 하는 일은 비슷한데 규모가 6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서울의 자치구 수준이 6명 정도 오랑이더군요. 아까 광주, 대구 보니까 이제 서울은 34명이지만 이제 광역 단위는 17명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아마 그 서울의 자치구 정도 수준의 이제 사업을 이제 막 그 도 단위에서 시작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냐면 민간 위탁을 하지 않고 이제 사실은 저희 연구원에서 직영하고 있어요. 좀 이제 약간 어울리지 않는데 청년 정책을 처음 수립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에 맡기기도 힘들고 공무원이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연구원에서 청년 정책을 수립한 다음에 지원 사업을 하는데 어디가 하지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서울 같은 경우에 다른 지자체 위수탁 기간의 불안정성이 문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뭐 상당히 문제가 있죠. 위수탁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할 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상당히 훨씬 더 특히 청년 시민사회는 더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민간 위탁을 주고 싶어도 줄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러니까 공무원이 할 수는 없으니까 연구기관이 이제 이렇게 정책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결국은 보면 서울의 자치구하고 규모는 비슷한데 질적으로는 사실은 더 어려운 상황이다. 광역 정도가.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해보려고 한다. 뭐라도 좀 해보려고 한다라고 이제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앞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청년 정책에 있어서도 그냥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에서 우리 눈에 조금 더 보이지 않는 이제 그 광역단, 그러니까 도 단위 광역에 있는 거기 있는 청년들을 중심으로는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을까? 내용적으로 상당히 많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달 체계도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의 여러 연구자들 또 활동가들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주시면 저희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고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해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서울이나 대도시하고는 조금 다른 체계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부분을 서로 이제 이렇게 협력하고 또 서로 얘기를 해가면서 더 발전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관우 박사님의 토론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공통적인 것 같아요. 지역사회에서 자원이 없고 사실은 이런 이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식도 생소하기도 했다는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서울 청년청에서 지금 청년 사업을 집행하고 계시는 김연경 청장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의 행정조직인 청년청에서 과장을 맡고 있는 김연경이라고 하고요. 청년청은 그 서울시장 직속의 청년정책 전담 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 서울 청년센터 정책 전달 체계로서 서울 청년센터의 비전을 좀 수립을 하고 올해 이제 9개소 목표를 가지고 현재 상반기를 거치면서 4개소까지 일단 문을 좀 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 쭉 이제 조성을 하게 되면 기존의 청년 공간을 포함해서 전달 체계가 대부분의 자치구에 어느 정도 조성이 되는 이제 현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또 이제 내년 사업을 계획을 수립하고 또 새롭게 지침을 만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조성을 한 서울 청년센터 뭐 은평이라든지 강동, 오랑 등을 지금 안 그래도 현장 방문을 다니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앞서 두 분의 발제에서 나왔던 많은 얘기들이 이미 고민과 토론 과제로 지금 제출이 되고 있었는데 마침 두 분이 제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것처럼 고민거리를 너무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정말 저도 오늘 이 자리가 너무 뜻깊고 앞으로 저희 행정에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장 점검을 다니면서는 이게 이제 어떤 하나의 청년 공간을 만들고 청년 정책 수단을 만드는 걸 넘어서 그것을 집대성하고 정말 청년들의 삶 가까이에 어떻게 정책 서비스가 가닿게 할 건가라는 질문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긴장하면서 집요하게 토론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여러 주체가 좀 얽혀 있어서 힘이 들기도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다층적인 지원이 또 가능할 거라는 기대와 또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 그다음에 광역으로서 서울시 활동지원센터, 자치구청, 그리고 그 위탁 법인, 그리고 이제 서울청년센터, 자치구 오랑까지 5주체가 모여서 현재 토론을 하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좀 도출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저희 서울시 청년청이 이 현장 점검 혹은 청년 정책 전달 체계를 이제 구축하는 과정에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질문은 사실 왜 독자적인 청년 정책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어찌 보면 좀 답을 얻기도 하고 이제 현장 경험을 찾아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고용센터라든지 혹은 복지관이라든지 되게 익숙한 정책 전달 체계가 있고 여기에서도 이제 청년들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독자적인 전달 체계를 만들려고 하냐라는 질문에 매우 집요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앞서도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청년 정책의 태생 자체가 이미 독자적으로 태생을 했고 단순 고용 정책이나 복지 정책이 아니라 이행기에 있는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위해서 그리고 활력 증진이라고 하는 이런 혁신성의 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정책 전달 체계도 그렇게 가려고 하는 지점에서 이런 고민들과 토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지금 이 정책 전달 체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전달 체계 하면 보통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행정에서 서비스를 만들고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인데 저희는 기존의 정책 이 수립과 실행 과정에 청년 당사가 참여했었던 그 운영 원리를 가지고 전달 체계가 어떻게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좀 이런 방향성을 좀 앞으로 만들어가고 싶다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 이제 그 기현주 전 센터장이 발제한 내용에도 나오지만 저희가 어떤 전문 상담사들의 상담이 아니라 뭐 초기 단계의 상담 혹은 입구 전략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이것들이 청년들 스스로가 좀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커뮤니티 사업이라든지 혹은 눈높이 공감형 이런 방식의 어떤 상담 등을 통해서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정책 서비스에 연결되게 하는 방식 과 전략을 어떻게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전략이 실제 청년들에게 정책 전달 체계로서 유효할 것인가 좀 이런 질문을 많이 갖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존의 뭐 심리 상담사라든지 뭐 직업 상담사가 했던 방식의 상담이 아닌 어떤 면에서는 좀 또래 상담 뭐 이런 조금 가벼운 느낌의 상담으로 가다 보니까 실제 이 일을 하는 청년 매니저들의 업무와 그들의 직군을 어떻게 정의하고 새로운 사회 서비스 모델로 만들어갈 거냐라는 질문도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 앞에 발제에서도 이제 그 위수탁 기관들 혹은 센터의 안정성과 자율성에 대한 많은 이제 얘기들이 나왔는데 사실 저는 센터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적어도 현재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 체계의 내용을 행정이 주도하기보다는 기존의 청년수당 참여자들을 4년 동안 매니징 해왔던 활동지원센터의 노하우가 오히려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이 과정에서 센터가 상당히 리딩하고 있고 저희 행정을 많이 인사이트를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계속 유지되고 가면 좋겠는데 다만 그 고용의 어떤 불안정성이라든지 어떤 운영에 재량을 주는 측면에 있어서 민간 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직영이거나 아니면 재단을 만들거나 아니면 민간 위탁 같은 방식으로 행정은 보통 일을 풀게 되는데 그래도 민간의 전문성을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민간 위탁 방식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또 해야 될 어떤 행정적 상상력이라는 게 무엇일까 좀 이런 고민이 좀 들었고요. 그 외에는 이 전달 체계가 어쨌든 앞으로 전국적으로 잘 안착되기 위해서는 이제 두 분의 발제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시에서는 작년부터 큰 규모의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좀 부담을 하고 지방정부는 그 참여자들의 대상으로 한 서비스 맞춤형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계속 역할 분담이 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고요. 그 외에는 결국 행정의 어떤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 청년 정책 혹은 다양한 정책의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데이터가 통합되어 같이 관리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법률 개정 사항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행정의 고민을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준영 신천문화연구소의 연구원님께서 토론 듣고 저희가 또 발제자 의견 듣고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시간이 굉장히 쫓기는데 어쨌든 타이머를 3분으로 맞췄습니다.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2015년에 그 서울시에서 그 청년보장 기획하는 단계에 참여를 했었고 지금은 불평등과 시민성 연구소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에 이르러서 청년 정책 논의의 초점이 청년에게 무엇이 분배되는가, 재화의 형태가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전달 체계에 대한 논의로 이행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2015년에도 청년 수당으로 더 많이 알려지고 있는 청년활동 지원 사업을 두고 현금을 직접 준다라는 파격성이 더 주목을 받았지만 사실 그 이후에 실제 실행을 하면서 보니 이 비금전 서비스가 왜 필요하고 이게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이런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논의가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달체계 논의의 핵심 쟁점이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청년 대상의 정책 전달체계 혹은 지원체계가 어째서 왜 독자적으로 필요한가,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과 구분되는 식으로 별도로 필요한가라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청년 정책이 제도화되고 주류화되는 조건에서는 어쨌든 이게 다시 중앙정부 수준의 제도로 이런 청년 정책 수단들이 빨아들여지는 그런 인력이 굉장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당화해야 될 텐데 어쨌든 청년 문제에 고유한 특성이 있고 그에 따라서 청년 정책의 고유한 목적이 있다라는 게 먼저 이야기돼야 되고 그런데 현실에 다른 전달 체계로는 이러한 고유한 목적을 실현할 수 없거나 실현하기 어렵다라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별도의 독자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보다 좀 더 깊은 수준에서는 우리가 준거점이나 기준이나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그렇게 작동할 수 있는 모델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사례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하나의 원리에 따라서 일관되게 조직된 어떤 상, 아이디얼 타입, 이념형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정책을 두고도 그러한 수준의 개념 수립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고 정책의 목적, 원리, 과정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전달 체계에 대한 이슈에서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정책의 목적이 결국에는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상태를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바람직하고 좋은 상태로 옮겨두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바람직하고 좋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최근 경향신문 기획에서 2030이 뭐 자본주의가 낳은 세대라고 해서 왜 투자에 열광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 조금만 더 자유로운 삶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 청년들의 행동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투자를 해야만 낙관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시민으로서 살 수 있다라는 이 청년들의 자조 앞에 희망의 근거나 자유로운 삶의 이상을 이제는 청년 정책이 제공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전달 체계도 이 정도 수준에서 답을 가져야 되고 이런 모델 수준의 원리, 목적 이런 것에 대한 합의가 저는 전문 인력의 양성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이 종사자분들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자기 활동의 규범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간이 한 1, 2분 남으니까 엄청 이렇게 빠르게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저희 송출이 학술제에 제한된 시간이어서 5시 반에 끝나지만 발표 토론자들끼리 2차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발표하신 분들 두 분은 토론자 네 분 선생님 이야기를 그냥 담아서 앞으로 연구가 어떻게 더 진행돼야 될지 소회를 한 30분씩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중께서 보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좀 학술적이거나 정책적이거나 실천적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후에 우리가 토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청년 정책이 조례 근거에서 운영되는 거고 행정에서 예산을 집행하려면 직접 운영하거나 공공 위탁을 하거나 민간 위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 위탁과 시설 위탁으로 나뉘는데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규정을 한다면 제3의 모델은 불가능한 것인가라는 걸 고민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되는 문제이다. 두 번째,
청년 정책센터에서의 대상은 보편적 청년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니트나 혹은 더 취약층에게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청년 대상의 프로그램에 구분되지 않으면 모호한 영역에서만 진행될 것 같다. 세 번째, 광역과 기초센터 역할과 기능을 충분하게 지금 조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 수도권, 이관우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대도시, 수도권 중심 모델만이 아니라 지역과 도참위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광역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사실은 몇 가지 쟁점들은 인력, 노동 조건, 급여 여타의 문제는 사실은 기술적 문제인 것 같고요. 이게 분명히 청년기본법을 제정했을 때의 취지에 우리가 어떻게 전달 체계를 운영할 것인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발표자 두 분의 30초씩 소감을 듣고 오늘 학술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토론 감사드리고요. 실은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자장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논의해야 될 게 훨씬 더 많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년정책 전달체계 논의에서 왜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 이제 해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아직 더 필요하고요. 저는 두 번째로는 청년들이 지금 어디든 연결돼 있다는 느낌들이 더 없어요. 코로나 상황으로. 그리고 소속이 갈수록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전달체계로 같이 풀어볼 고민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공공에서 뭘 더 할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것이 또 청년 당사자에게는 아주 새로운 공공 일자리로 괜찮은 일로 작용할 수 있지도 않을까. 마지막으로는 지역에서 노하우가 이미 많이 있고 또 새로운 지역들도 그런 것들을 시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중앙 중심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지역의 노하우를 잘 받아 안는 형태로 이 전달체계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또 현장과 그리고 현장 센터와 그리고 실제 행정가 분들과 그리고 각 특히 도단위의 지역 단위의 이야기와 그리고 청년 당사자의 이야기를 다양한 토론으로 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연구에 좀 반영을 잘해서 이 전달체계 연구를 조금 더 좀 완결성 있고 조금 함의를 더 많이 줄 수 있고 논의를 끌어낼 수 있는 연구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기원주 전 세나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 조직을 볼 때 이 조직 자체의 어떤 민간 위탁의 구조라든가 운영 방식의 구조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았지만 또 한 가지가 이 청년센터라는 조직으로서 혹은 그리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의 좀 부분들에 대한 접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전달 체계가 전국으로 이제 확대되는 부분들을 고려를 할 때 더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같은 생각을 하였고요. 그리고 특히 그 토론에서 나온 이제 저는 광역 중심의 연구를 하였지만 사실은 여기서 똑같은 그 광역 단위에서도 이제 도 단위의 지방에서의 좀 다른 상황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조금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자 선생님들의 소회 말씀까지 들었고요. 이것으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하는 공공성에 기반한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필요성과 역할에 관련해서 학술대 발표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청중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